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에 이어서 형법과 관련해서 이제 단문 약술 기본 강의입니다. 단문 약술 기본 강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교재를 100% 그대로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우선적인 초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형법에서 이제 죄형 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을 법정, 이 법정이 앞으로 형사소송법에도 많이 나오고 형법에도 나오는데 법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범죄와 형벌은 이렇게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죄형법정주의 유래가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규명된 바로는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이탈리아의 학자 베카리아가 이제 만든 거예요. 바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범죄가 저질렀을 때 이 범죄에 대해서 가혹한 형벌을 매겼죠.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도 가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 바로 안 죽이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형벌은 죄에 대한 응보라는 관점에 대해서 가장 가혹하고 고통스럽게 벌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베카리아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죄를 범한 만큼만 매겨야 되지 그 이상으로 가서는 안 되고, 특히 국가가 통치를 행하면서 국민들을 형벌로서 위협을 한다 이거죠. 너 잘못 걸리면 너 죽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어떤 독재라든지 아니면 왕권 유지의 어떤 기반으로서 이 형벌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범죄의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되는데,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제정을 하잖아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가야 되는데, 이 법률의 의미, 국회는 국민의 대표, 즉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든 법률로서 미리 정하고, 그리고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률만큼만 행사돼야 된다. 즉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즉 마음대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 법에 있든 없든지 간에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 사지를 찢어 죽인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리 천인공노할 범죄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법에 범죄로 안 써 있으면 범죄가 아니고, 그리고 범죄로 써 있고 범죄로 써 있다 하더라도 형벌은 법에 써 있는 만큼만 매겨야 되지 그냥 아무나 다 사용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국가 권력의 한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계규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국가의 정치 권력의 한계, 여기까지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국회와 어떤 왕권, 정부, 그다음 법원이 마음대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 마음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없고 법에 있는 만큼만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요. 실제 우리가 주관식용으로 대비를 하면은 약술용으로 죄형법정주의, 미리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규정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주의,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그리고 소급표범죄, 명확성 원칙, 유추에서 금지, 적정성의 원칙에서 법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은 관소라고 얘기도 할 수 있죠. 법소, 명유적이다. 법소라는 곳이 아주 좋은 유적이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두 문자를 만들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서 이제 법소, 명유적이라고 했는데, 먼저 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돼야 된다. 성문이라고 하는 거 글자로 쓰여진, 미리 글자로 쓰여진, 이제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판례, 법전이 미리 없는 것을 불문법이고, 성문헌법은 미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현대 형법에 보면은 특히 이제 행정형법들이 되게 많은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꼭 법률에 다 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때 사정이 변경을 하고요. 어떤 새로운 유형의 어떤 산업도 발생하고 새로운 유형의 뭔가 발생한다.
그러면 국회에 통과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정한 영역을 정해가지고 어떤 긴급한 경우 일정한 영역을 정해서 미리 형벌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범죄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게 위임입법이에요. 그래서 위임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행정각부의 장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임입법도 어느 정도 허용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위임입법은 개념만 알아두시고 실제의 수사기관들이 위임입법이 나오면 이걸 해석하는 게 문제지 이 위임입법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법전에는 금지가 되고 처벌하라고 하는데 내가 수사관이 나는 이거 위헌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나 무죄야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의 임무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변호인들이 어떤 법원에 제청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위임입법의 이제 불가피성은 이제 사회 현상의 어떤 복잡 다기와 이런 것도 국회의 한계, 그다음 시간적으로 적응력 빨리빨리 다변화하니까 그래서 명령규칙 등의 이제 하위법규에 위임을 한다. 그래서 행정각부의 장이 정한 명령규칙에 위임을 하는데 위임입법에 이제 요건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긴급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수권 법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 일단은 구성 요건의 점에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금지할 것이다. 그리고 형벌과 관련해서 이제 상한과 한, 그래서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한다. 몇 년에서 예를 들면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사이로 정할 수 있다. 벌금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습형법의 금지에서 관습법으로 이제 처벌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게 법률주의의 내용인데 법률주의는 관습에 따라서 새로운 구성 요건을 창설하거나 형벌 보완 처분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인도라든지 아랍 국가들에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재판을 하고 관습에 반한다고 해서 어떤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 이런 관습 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바로 국민의 대표가 미리 만든 법률. 그래서 이걸 예측 가능한 법률에 의해서 형벌을 매겨야 되지 자의로 관습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처벌하는 걸 막기 위한 거고요. 다만 항상 죄형법정주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니까 유리한 방향은 괜찮아요. 유리한 관습법. 그리고 관습법에서 위법성을 조각한다거나 어떤 처벌을 조각한다.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고요. 조금 합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수리방해죄에서 어떤 수리권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서 보충적 관습법을 인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소급표 금지의 원칙인데 이것은 약술형으로서 개별 논점들이 통으로 외워갖고 하는 게 아니라 개별 논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벌법규는 시행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게 이제 예측 가능성,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이러한 게 처벌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견해야 그리고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야 니네 몇 년 전에 했던 거 이제부터 처벌한다 하고 조문이 딱 들어오면은 이건 뭐예요? 훅 가는 거죠. 예측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국민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고 이에 대해서는 헌법 13조 1항에 아예 써있고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형법에도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알아둘 것, 죄형법정주의는 항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거 허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복지의 사각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 법을 만들고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허용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안 처분과 소급표 금지. 원래 죄형 법정주의는 이제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에 규정한다는 건데, 형벌이 아닌 이런 보안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보안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형벌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보호관찰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수강명령, 뭐 전자장치, 전자발찌, 부착명령 이런 것들, 이런 보안 처분은 어떤 앞으로 예방이라든지 갱생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어떤 재범의 위험성들을 고려해서 갱생하고 예방하고 뭐 특별 예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보안 처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형벌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일도 양단으로서 죄형 법정주의는 형벌에만 적용되고 이제 보안 처분이라든지 뭐 소송법 이런 것들에는 이제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데는 이제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현대 사회 21세기가 도래하고 사실은 2000년대 그 이전 90년대부터 국민의 권리에 대한 것들이 발전을 하고 헌법도 실질적으로 해석하고 기본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라는 생각 하에서는 우리가 일도양단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송법 규정도 예를 들면 처벌이 된다. 그전에는 처벌 안 됐는데 소송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소급 적용되면 처벌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처벌되는 것과 똑같다. 형벌에 준하는 거. 결국은 이제 가벌성의 문제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어떤 그런 소급 적용이 어떤 금지되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가 심한 것들, 아무리 생각해서 우리가 법학을 이의경량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이런 목적을 하더라도 어떤 신뢰, 사람들이 신뢰했던 거 예측 가능성을 침해할 정도, 그리고 처벌에 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판례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보안 처분은 이제 항상 학설 판례 검토 형태인데, 보안 처분에 대해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느냐, 이 자체로 약술형 10점, 15점 나올 수 있어요. 보안 처분도 형사 제재, 넓은 의미의 형사법 영역에서 제재에 속하고, 보안 처분은 또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다. 형벌과 동일하다 해서 긍정설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 보안 처분은 전통적으로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의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소급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 이 두 가지가 학설로서 이제 대립을 해왔고, 그럼 판례는 어떠냐? 판례는 일단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이거 빼도 좋아요. 원칙적으로 보안 처분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감봉 같은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 이 보호감호 처분, 이 보호감호는 지금 법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보호감호를 통해서 청송 보호감호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참 애매한 거죠. 이 보호감호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영화 홀리데이 봤죠? 여기에서 보면은 뭐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니 나는 5만 원 훔치고 15만 원 훔치고 20만 원 훔쳤는데 나는 징역 7년, 거기다 보호감호는 계속 연장이 가능해요. 근데 당시 대통령의 동생은 보니까 뭐야 700억 해먹었는데 징역 2년. 이건 난 억울하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 계속 가둬두는 거죠. 사실 보호감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에요. 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네가 500원, 1000원, 2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20만 원만 훔쳤지만 너는 인성 쓰레기. 그래서 너는 내버려두면 계속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거야. 그러니까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는 영원히 떨어지고 이런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정책이 나오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아유 이 범죄자들 쓰레기들 다 끌어내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책임주의라고 하는 거, 자기가 범한 만큼 처벌받는,
그런 책임주의에 반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건 심했다.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처벌법상 어떤 사회봉사명령, 감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체를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소급효가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안 처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긍정설, 소급효 적용돼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고 판례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 안 된다고 봐. 그런데 감봉 같은 경우 또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된다. 감봉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과 똑같다. 그리고 이제 검토해서 두 개를 다 합쳐버려요. 그래서 보안 처분은 일단 사회, 행위자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소급효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렇게 사회봉사 명령과 같이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것은 형벌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된다는 판례가 타당하다. 판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소급 적용이 안 되지만 어떤 예방 처분이고 행위자 보호 처분이니까. 그러나 사회봉사명령 같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서 명칭만 보안 처분이지 실질로 볼 때는 형벌과 똑같은 거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금지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만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송법 규정의 변경과 이제 소급효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소급효에 대해서 알아둘 게 부진정 소급효가 있고 진정 소급효가 있어요. 부진정 소급효는 아직 어떤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됐는데 완성이 안 된 범죄, 안 된 범죄에 대해서 시효를 늘리는 거. 이걸 이제 부진정 소급효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로 들면은 형사소송법에서 이른바 태완이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대구 쪽에서 어린 유아가 염산 테러를 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범인을 못 잡고 그래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려고 하니까 국회에서 이 정도 천인국날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살해한 죄로서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존에 범했던 범죄도. 그러니까 과거 범죄지만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시효를 늘리는 거. 이것은 허용되는 게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게 통설이자 판례예요. 반면에 이제 진정 소급효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된 것에서 시효를 늘려서 처벌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최고가 25년이에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무기징역 거기에 사형도 없으니까 무기에 해당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없고 30년, 50년, 70년 이래요. 100년. 그래서 공소시효 자체가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공소시효가 되게 짧은 범죄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는 15년밖에 안 됐어요. 사람 죽여도 15년만 지나면 처벌 안 받는 게 우리나라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일정 치하에서 사람 많이 죽였어요. 일정 치하에서 사람 많이 죽였고 근데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이 1954년도에 제정됐는데 옛날 일정 치하에 사람 죽인 거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자, 6.25 동란 와중에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땅도 많이 뺏어가고 일제시대 때 땅도 많이 뺏어갔어요. 이거 민사에서는 소멸시효, 취득시효로 해가지고 10년, 20년 지나면 그냥 그대로 인정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이 시효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나라는 과거에 일정치하도 있었고 6.25 동란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뺏어간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데 너무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 늘렸는데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누구야? 바로 쿠데타 세력들. 전두환, 노태우
이 쿠데타 세력들이 대통령으로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 7년,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도 7년,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에서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1, 2년 있으니까 15년 싹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소시효가 뭐 10년짜리, 15년이 최장이었지, 무기만 돼도 10년인데 이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쿠데타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내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켰던 이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자는 국민적인 의사들이 강해서 국회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어떤 소급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요. 하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면 이 소급 처벌하는 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헌법상 허용되느냐? 사실 우리 헌법을 보면은 소급효가 금지된다라고는 돼 있어요. 근데 항상 모든 원리가 하나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 과거사도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런 강력한 의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법이 위헌 아니냐 헌법재판소에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됐냐? 이제 견해들이 이제 나눠지는데 그 전에 이제 소급효 금지는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법에만 적용되고 소송법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바꾸나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소급효가 적용 안 된다는 게 옛날식의 얘기예요. 옛날식은 소송법, 보안처분, 소급 적용 다 안 된다. 아주 일도양단이었다가 그런데 이제 이 전두환, 노태우 두 명의 어떤 12.12, 5.18 등과 관련한 특별법이 나오면서 일단 소송법의 문제라도 가벌성,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면 죄형법정주의도 적용되고 그 결과 소급효 금지. 원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소송법은 일단 소급효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었다. 적극설, 소극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학설에서 명칭이 적극설, 소극설, 제한 적극설,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치면은 이런 학설은 공식 학설 명칭이 아니에요. 부르는 사람에 따라 적극설로 부르기도 하고 긍정설로 부르기도 하고 소극설로 부르기도 하고 부정설로 부르기도 하고 이건 공식 학설 명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식 학설 명칭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이건 공식 학설 명칭이니까 긍정, 부정, 소극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엄격 책임설, 제한적 책임설, 엄격 고의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유추적용 책임설 이런 것들도 공식 학설 명칭이니까 바꿔 부르면 안 돼요. 그러나 긍정, 부정, 절충설은 1설, 2설, 3설 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신 1설, 2설, 3설 쓰면 안 되고 답안지에는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혹은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도 되고 긍정설, 부정설, 제한적극설도 되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학설은 두 가지. 여러분들은 어렵게 갈 필요는 없고 처벌과 가벌 가능하냐, 처벌이 가능하냐 문제는 기본적으로 소급효가 금지된다. 아니다. 소급 적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범죄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처벌하느냐 이런 문제는 신뢰하고 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소급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이 있고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총 6인 이상이어야 어떤 위헌 선언이 가능해요. 그래서 과반수가 아니에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반수로 결정하는데 헌법재판소는 3분의 2, 6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5인 할 필요 없이 다수견은 부진정 소급효는 허용, 진정 소급효는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5.18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못했어요. 5명까지는 위헌 선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진정소급표는 안 되고 부진정소급표는 되는 게 다수 의견일 뿐이고,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이렇게 이제 5.18 특별법과 관련해서 헌재가 위헌을 안 하고 합헌이라고 말한 이상은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해서 진정소급표까지도 하는 법률까지 적용한다. 헌재가 위헌 선언을 안 한 이상 우리는 법원에서는 그냥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검토는 이제 이게 최근 태도예요. 최근은 이런 사건이 있었죠. 바로 형사소송법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건데, 공소시효와 관련해 가지고 부칙에 소급 적용, 공소시효를 연장하면서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인데,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성폭력 처벌법에서 공소시효 연장 규정, 즉 아동이 성인이 될 때부터 공소시효가 기산한다, 이런 조문이 있는데 소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규정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판례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소급 적용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보편타당한 일반 원칙은 없다. 이 얘기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예로 들면은 어떤 공익, 그 다음에 어떤 국가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범죄는 반드시 청산하고 가야 된다. 그럼 소급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공익보다도 어떤 신뢰가 훨씬 더 크고 좀 이렇게 오랜 기간, 범죄도 크지 않은데 오랜 기간 지났다, 이런 경우에는 뭐 소급 적용 안 되고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결과적으로는 공익적 필요와 신뢰보호 이익, 이것은 국민, 개인, 사인, 개인들의 신뢰보호, 그 다음에 국가적 관점, 전 국민의 관점에서 공익, 이것을 이익 형량에서 결정한다는 게 최근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그때 다르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소급 적용을 허용한 최초의 판례가 하나 나왔죠. 명확히 대법원에서. 이게 뭐예요? 바로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규정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판례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건 별표 하나, 두 개까지는 아니고 하나. 앞에 있는 보완 처분은 별표 두 개. 그러나 여기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헌법이 섞여 있으니까 별표 하나 정도만 쳐놓고요. 자, 그 다음 내려가서 판례의 변경과 소급 금지 원칙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별표 두 개. 이거 사실 세 개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별표 두 개 이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 보니까 판례가 처벌하지 않는 걸로 나왔어요. 애매한 사항인데. 그래서 국민이 그냥 믿고 그냥 처벌 안 되는 걸로 행동을 했더니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처벌을 하게 됐다. 아, 이런 경우 좀 억울하지 않나요? 그래서 판례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형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법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의 해석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법의 해석 기준은 법률까지, 헌법과 법률인데 형법이죠. 근데 갑자기 판례가 변경이 됐다.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는 이제 법원은 아니라고 우리가 객관식에서 이제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죠.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서울행정법원에 이제 판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보니까 맨날 이러이러한 사안에서 행정법 영역인데요, 맨날 국가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계속 내리고 확고한 판례가 있어요. 근데 아니 꼭 사무관 한 명이 처분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꾸 허가를 내줘요.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해줘요. 그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 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판사가 물어봤대요. 아니 사무관님, 우리 선례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몇 번 보는데 계속해서 이거 허가 안 해준 건 위법하다고 보는데 왜 자꾸 허가를 안 해주시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하니까 이 사무관이 하는 얘기가, 판사님, 우리 법의 해석상 우리 특히 성문법 국가에서 판례는 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조문에 허가를 한다, 못한다, 허가 사유가 딱 써 있고 그 해석하는 것은 행정청에서 하고 그게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이 이런 경우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이 있고 언젠가는 판례가 바뀔 것이다 생각하고요. 또한 판례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가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나무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얼굴이 빨개졌대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거예요. 판례는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시대 상황.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게 법이에요. 영원한 정의, 어렸을 때 생각하죠. 정의는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시대에 따라 바뀌어요. 사실 합헌이냐 위헌이냐도 바뀌어요. 옛날에는 한 2010년까지만 해도 2007, 8년까지만 해도 혼인빙자 간음죄, 우리 결혼하자 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이게 범죄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결혼 못해도 이건 범죄였어요. 근데 위헌선언 받잖아요. 옛날에는 위법한 게 이제는 그런 것들까지 법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 둘이 애정이 식은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법이 다스리느냐.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 법감정도 바뀌고 이런 법감정을 사람들이 아는 법감정을 반영하는 게 그게 자의적이고 법의 해석에 명확히 반하지 않는다면 이걸 따라가는 게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서 검토를 하면 이렇게 처벌하지 않다는 행위를 새롭게 처벌. 옛날에 보니까 탈법 행위 엄청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보니까 나쁜 놈들만 다 헤쳐먹어. 근데도 우리 법원 판례가 옛날 판례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판사들이 아무리 봐도. 그러면 법원도 판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면서 처벌할 수 있느냐. 학설은 판례는 사실상 97, 8%는 그대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판례의 변경은 어떤 행위자의 신뢰를 침해한다. 처벌과 다름없다. 그래서 소급표가 적용된다는 입장도 있고 이에 대해서 금방 얘기했듯이 전통적으로 판례는 법률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례 변경이 법적 견해의 변경 때문인 경우는 적용되어야 하지만 판례 변경이 단지 객관적 법 상황의 변경 이때는 안 된다. 이제 절충설. 이제 판례가 이것은 형법을 공부하면 어떤 법률이 폐지됐을 때 동기설이라고 하는 게 있죠. 법률이 폐지됐을 때 어떤 이념의 변천, 법률 해석의 변천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더 이상 처벌하지 않고 그러나 단순한 사실관계면은 처벌한다. 이런 견해를 따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관식 이 시험을 공부할 때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일단은 소급 적용돼야 된다는 적극설과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 그 다음에 절충설이 대립된다 정도로 실제 답안에는 쓸 거예요. 근데 요렇게 이제 나눠서 보는 견해도 있다. 구경만 한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떤 의견서를 쓸 때 조금 쓸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 실제 시험에서는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판례예요. 대법원이 하는 것은 바로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가 변경되어서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해서 처벌한다. 그냥 법을 해석해서 옛날에는 잘못 해석했는데 법원의 지금 현재 이 시대의 법원이 보니까 우리 법조문상으로는 이것도 처벌하는 취지다. 즉 판례의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의 시대 감정으로 법을 해석을 해서 처벌되는 것으로 확인한 거다. 옛날에 잘못했는데 지금은 처벌되는 게 원칙적으로 이 법 해석은 처벌되는 것이 맞는 거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확인을 했다. 처벌되는 게 맞다. 이게 정당한 법 해석이다. 그래서 판례의 변경에 따라서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해서 처벌한다고 하여서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요 정도까지. 대법원은 이것도 안 되면은 실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1단계는 이거예요. 대법원은 어떤 행위 판례의 변경, 판례의 변경으로 이제 나중에 가면은 변경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정도만 써도 합격권이고 경쟁자들이 많아. 그러면 판례 변경에 따라서 확인된 형법 조항에 근거해서 처벌한다고 하여까지 쓰면은 그레이트 위대한 수준이 돼요. 그때는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반한다고 했고 검토는 이제 뭐냐 이거 정도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건 판례를 소개해야 하는데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내용을 해석, 정당한 내용을 확인하는 거 지나지 않는다. 법률 자체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판례의 변경은 법률 조항이 변경된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쓰고 바로 그냥 소급표 금지 대상이 아니다.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그래서 법률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은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자, 이제 전과와 관련해서는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아, 이것은 실제 이제 적용할 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판례는 전자장치 부착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 전자장치 부착법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로 보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 형이 실효되거나 사면된 음주운전 전과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본다. 삼진아웃죄, 자동차 삼진아웃죄를 시행을 했죠. 이거 음주운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음주 삼진아웃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 하면은 아예 면허를 못 따게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미 2번 음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음주를 한 거예요. 야, 이 법 시행 전에 2번 한 건 빼고 이 법 시행 이후에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확고하게 법이 만들어진 취지, 그리고 이런 취지에 비추어서 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전과도 포함시킨다. 성폭력 처벌법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의 전과도 포함시킨다. 다만 형사처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년보호 처분은 전과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면소 공소기각 이런 것들도 전과는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과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 어떤 음주운전 삼진아웃죄, 뭐 예를 들면 선박과 관련해서 해양과 관련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유류 유출 뭐 3번째까지 의도적으로 어떤 폐기물을 버렸다. 아예 면허를 취소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법 시행 전에 버렸던 것도 한 사람이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하지 말라는 취지니까 이것도 법이 시행 이전에 전력, 어떤 전과 이것도 포함되는 걸로 보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가서 명확성의 원칙. 사실 이 명확성의 원칙 때문에 형법에서 형법 강론은 조문을 아주 명확하고 명쾌하게 조문을 만들어야 돼요. 애매한 조문을 원칙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형법은 강론은 조문만 알면 쉬워요. 그래서 특별법도 조문의 해석은 명확하게 해야 되고 유추 해석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법 해석은 조금 쉬워요. 그래서 일단 유추 해석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문헌의 한계를 넘어 법조문이 써 있는 것을 넘어서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례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이제 법관의 자의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거, 비슷하면 넘기는 거, 비슷하다. 비슷한 데까지 적용하는 거, 이게 유추 해석이죠.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입니다. 그래서 뭐 형법 강론 각칙에 있는 범죄 구성 요건 총칙 모든 가벌성 처벌 여부에 대한 것은 불리한 유추 해석은 안 돼요. 이건 뭐 예로 비밀 누설죄에서 변호사라고 조문이 써 있어요. 근데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과 2심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도 특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변호사 자격 없는 자가 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주체는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이고요. 자,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은 유추가 가능한데 유리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해서 가는 거, 이건 안 된다. 자,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 책임이 조각되는 거, 이런 정도만. 이런 건데 이것을 제한적으로 줄여서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이것은 줄여서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불리한 결과가 돼서 허용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목적론적 축소 해석은 이제 별표 하나 정도. 유추 해석 금지와 관련되는 거예요. 이제 목적론적 축소 해석이란 뭐냐? 입법자의 의사나 입법 취지 구현을 위해서 원래 일상적으로 쓰는 거나 관용적으로 쓰는 것보다 축소 해석하는 방법.
뭐 예로 들면은 영아살해죄 이렇게 했는데 영아살해죄의 조문은 직계존속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영아살해죄는 왜 만들어졌냐? 과거에 원치 않는 출산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건 동물적인 감성이에요. 예를 들면은 토끼 같은 경우도 출산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하면은 새끼를 자기가 먹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감성, 원시적인 감성과 일치하게 만든 게 아니냐. 어떤 산모가 애가 태어났는데 어떤 수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애를 죽일 수도 있다. 이것은 좀 책임을 좀 경하게 봐서 형벌을 좀 낮게 일반 살인죄보다 낮게 하자는 게 영아 살인죄의 의도니까 법조문에서는 이제 직계존속이라고 써 있지만 엄마만 적용하고 아빠들은 적용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해 가지고 직계존속인 부가 아빠가 살해했을 때 이때는 일반 보통 살인으로 가자. 이것은 불리하게 목적론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법조문을 축소 해석하는 것이 예의고 이런 거 안 되고요. 이제 실제 사례에서 이건 지운 것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고 실제 사례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쓰면 이렇게 단락을 나눠 가지고 또 쓰는데 이런 거 있나요? 아시나요? 예전에는 공직선거 할 때 예를 들면 뭐 총선, 대선 할 때 정부에서 시켜가지고 금품 막 살포하고 막 그랬어요. 부녀회장, 통장 시켜가지고 막 5만 원, 10만 원씩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매수하는 행위를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점 규제를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규제를 강하게 하면서 이제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서 받은 돈의 70배 5만 원 받으면 350만 원 내야 돼. 10만 원 받으면은 700만 원 그러니까 내야 돼. 이렇게 70배를 부과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받는 걸 막기 위한 건데 이 법조문에서는 이제 자수를 하게 되면 이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해놨어요. 벌금을.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자수하라고 하는 것은 금품 수수는 은밀히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은밀히 진행되니까 알아서 자수를 하고 이 은밀히 진행된 금품 수수를 막고 이것을 또 발각하고 처벌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근데 사실은 자수는 형사소송법, 형법 해석하면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 자수도 포함하거든요. 입법 취지상으로는 감춰진 걸 드러내기 위한 건데 범행이 발각된 다음에 자수해도 이 법을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항상 죄형 법정주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안 됩니다. 자수라고 하는 통례, 일반적인 것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줄이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바로 공직선거법에서 자수를 범행 발각 전 자수로 한정하는 것은 자수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문헌보다 제한함으로써 확대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유추해석 금지에 위반된다는 게 우리 판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론적 축소 해석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논하라 10점 정도 나오겠죠. 이 목적론적 축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의사,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서 원래 문헌보다 작게 해석하는 거.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영아살해죄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직계존속이라고 했는데 산모로 제한하는 거.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 학설도 사실은 긍정부정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판례는 공직선거법상 자수, 일반적인 용례를 넘어서 범행 발각 전 자수로 한정하는 거. 이것은 단순한 축소 목적론적 해석을 넘어서 유추해석,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그래서 위법하다고 봤고요. 자, 그러나 그냥 알아두는 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판례도 유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은 허용이 되지만 다만 물리, 법조문에서 인정되는 것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정의와 형평 이 정도에 넘어서서 법조문의 문헌, 물리 하면은 국어문법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정도 어쩔 수 없이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또 유리하게도 갈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법 적용과 관련해서 유추해석하는 거 해서 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되는데 소급 적용하고 논의가 똑같아요. 다만 소송법 규정이라도 이렇게 가벌성,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유추해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형사소송에서 보는 것은 반의사불벌죄, 미성년자, 형사소송에서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사건 아시나요? 14살, 14세 10월 여중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재판 중에 아는 오빠이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부모가 반대하도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이렇게 처벌해서 처리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한 해석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어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명문 규정이 없어도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처벌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것도 유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소송법 규정이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처벌하게 되니까, 처벌 여부를 결정하니까. 자, 이것도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이제 확장 해석 정도도 별표 하나 정도. 확장 해석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헌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넓게 해석하는 거. 이게 이제 확장 해석인데, 폭행에 약물을 쓰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확장 해석과 관련해서는 통설, 학설은 유추 해석과 확장 해석을 구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휘의 그 국어문법적으로 최대한 한계에 따라서는 어떤 그 문헌 이내에 있으면 확장 해석, 한계를 벗어나면 유추 해석이고, 그래서 확장 해석은 허용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런 학설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별표 하나 쳤던가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 판례는 이건 거의 객관식이죠. 유추 해석 또는 확장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유적의 마지막으로 적정성의 원칙. 소크라테스의 말, 악법도 법이다 라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우리 독재 정권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아무리 법이 네 맘에 안 들더라도 법으로 정했고 이게 악법이라도 지켜야 된다. 악법도 법이야. 네가 그러면 정부가 스스로 악법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도 따라라. 무조건 따르고 죽어라. 이런 식인데, 우리는 이제 헌법재판소도 있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은 위헌임을 면치 못해요. 무조건 위헌 선언되게 되어 있고요. 바로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기본권 보장의 원칙,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부합하고 어떤 국민의 보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 적정한 법이어야 된다. 그래서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법률 내용으로 규정을 하는데, 이게 이 내용이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그래서 이게 현대적인 원칙, 21세기에서는 이 적정성의 원칙이 강조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시간에서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구조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설을 쓰기 위해서 죄형 법정주의에서 법소유, 명적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좀 정의를 위해서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은 향후에 이제 법 해석, 어떤 사례라든지 학설 검토할 때 죄형 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죄형 법정주의상 유추 해석 금지에 반한다. 죄형 법정주의상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검토로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죄형 법정주의가 그 자체로 약술 형태의 시험에 나오게 됐을 때는 어떤 보안 처분의 문제, 판례 변경,
어떤 소송법의 변경, 특히 공소시효 같은 경우, 이건 형법일 수도 있고 형사소송법일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문제는 별도의 약술로 나오고, 또한 이제 목적론적 축소 해석도 금지되는 것도 이것도 약술로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는 별도로 약술령으로 이제 추후에 답안 작성용에서 추가로 대비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답안을 쓸 때 약술령도 기본적으로 학설, 판례, 검토인데 학설은 자세히는 안 쓸 거예요.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이따까지 써도 괜찮은데 조금 더 길게 쓸 때도 있고, 그런데 판례는 조금 비슷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 생각, 검토, 가급적이면 판례에 맞게 준비하는 것은 앞으로 답안 작성용에서 조금 더 컴팩트하게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기본 강의를 대하느냐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형법도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기본 강의를 달달 외울 필요 없고, 제가 주의하라고 하는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대비하시면 이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답안 작성용에서 실전 답안에 맞는 것은 얼마든지 컴팩트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해에 우선을 두면서 이 형법 파트도 여러분 강의를 수강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첫 강 마치겠습니다.